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비교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들인데, 저는 이제 중용의 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람을 보고 그 사회 현상도 보고 정책도 보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성리학자들의 경전 중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있지만 저는 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중용이 뭐냐면은 현실 적합적, 실용적, 그 다음에 합리성 이런 것들의 성격이 바로 뭐냐면은 저는 중용이라고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용에는 최근에 그걸 새롭게 이론적으로 제가 정립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살아온 이력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인간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미래의 대통령으로 뽑는 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체크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보면 10여 명 인간 대 합리형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11개의 항목으로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늘의 내용에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저는 그림으로써 중용의 덕은 10여 명 인간 플러스 합리형 인간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거를 중용의 덕으로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제 나름대로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용이 적을 때가 있으면 이 중용이란 무엇이냐? 이게 합리형과 신념형의 그 시대의 현 상태의 객관적 조건 속에서 이 중간에 어떤 부분을 잘 짚어가는 것이다. 정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념의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합리형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어떤 균형점 속에서 중형이라는 그 최고의 적점이 만들어진가,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신념형 인간은 종교성과 근본주의적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합리형 인간은 종교성과 근본주의적 경향이 좀 상당히 약하죠. 탈레반이랄지 조선의 성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신념형 인간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념적 정의라는 틀 속에서 현상을 재단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랄지 어떤 수학자들 그리고 자연과학을 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합리형 인간의 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좋은 지도자이며 좋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토대는 주로 이제 신념의 인간은 농업사회에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농업. 그리고 합리형 인간은 현대사회의 상업문화. 그래서 유교의 그 태도인 공자와 맹자는 이 상업을 천시했습니다. 상업을 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합리주의적 인간형이 뒤에 보이면 나오겠지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서 인식됐기 때문에 순박한 농업, 그 다음에 정태적인 농업사회의 인간형에 맞는, 그리고 어떤 그 변화무쌍하지 않고 안정된 그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농업사회에 바탕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일종의 신념형 인간형을 만드는 그러한 전통시대의 어떤 문화의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업과 관련돼서 정태성을 띠고 합리형 인간은 동태성을 띈다.
상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유목적인 성격이 있죠. 이동을 하고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직군과 직업과 상품에 따라서 상대주의적인 것을 항상 분석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그 다음 나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태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빠른 속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봉건사회적 유형의 인간행위, 이제 신념형 인간행위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적 인간행위는 합리형 인간. 이건 이제 아내라는 사람과 자공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이 둘은 둘 다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공자한테 똑같이 수학, 공부를 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아내는 30대 초반인가 중반에 일찍 요절해서 죽고요. 자공은 아주 늙을 때까지 오래 살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내는 공자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어요. 이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내는 수능적이었고 공자의 말을 굉장히 잘 따랐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공자한테 반항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공은 약간 반항이라기보다는 공자에게 딴지를 걸고 의문을 자꾸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아내랄지 자공이랄지 이 공자의 제자들을 전부 이끌고 공자가 그 당시 춘추 시대를 주유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설법도 하고 그리고 다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재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자공이에요. 아내는 말 잘 듣는 집안의 막내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 자공은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말주변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주변이 너무 좋은 것도 공자가 좀 핀잔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아내를 많이 칭찬하죠. 그래서 자공은 공자한테 별로 칭찬을 거의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공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공자를 따르긴 했지만은 그리고 공자가 죽었을 때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거의 자공이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자공은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후에 재상까지 올라서 권력도 좀 행정도 받은 아주 출세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정쟁에 휘말리면서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공자한테는 별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천하를 주유하면서 먹을 것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은 그 돈을 장사를 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충당했던 사람이 이 자공입니다. 요리를 잘했다고 그래요. 돌아다니다가 금방 그 포장마차처럼 자립해 가지고 장사해서 돈 마련하기는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게 가장 쉽죠. 자공이 그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자공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왜 합리형 인간에 넣느냐? 바로 공자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공자한테 칭찬을 별로 받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자공이 그 당시 현재 그 난관을 공자의 일행의 난관을 그 재정적인 뒷받침 속에서 돌파해 나가는데 핵심적 인물이 자공이었다는 인간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성리학 세계에서는 바로 이 아내적 인간을 굉장히 쫓았죠. 수능적이고 신념형 인간이죠. 자공이 그러면 신념형 인간이 아니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공자가 강조했고 공자의 그 말을 잘 들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신념형 인간적 요소가 있지만은 동시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갖추고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활달했고 장사도 잘했고 부자로 살았고 재산까지 올랐고 이런 인간을 저는 좀 더 높게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밑에 보면 양명학적 인간행위 이 자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리학적 인간행위 이 아내라면은 양명학적 인간행위는 자공이다. 이렇게 그래서 합리주의적 현대적 인간행위에 좀 가까운 사람이 자공이 있지 않아 자공이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고 유형에는 어떤 이론적 성격의 세계관이 좀 강하고 합리형 인간은 상업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성격이 강한 세계관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대주의적, 충과 절개를 중시하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그랬잖아요. 반대로 합리주의적 인간행은 상대주의, 기회주의적,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은 이 상대주의적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말기가 오면은 그 춘추 전국과 비슷한 세계 체제에 휘말리는 이 제국주의 이 서세 동정우 시대에 그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그 판단력과 식견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조선이 멸망하는 그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 실용주의적 측면에서는 공자가 비판해야 될 대상이었지만은 현재의 세계도 세계 체제라는 게 이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 합리주의적 인간형이 바로 현대형 인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념의 인간은 평면적 인식론적인 경향이 강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은 입체적 인식론, 보다도 입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현상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념형은 집중제 체제형 인간형, 전제군주 체제에 맞는 인간형이다 이거죠. 여기는 분권 체제형 인간형, 여기에 맞는 게. 그러니까 춘추 전국처럼 오늘날 세계 다극 체제이면서 다원적 세계가 이렇게 장사해 먹고 사는 무역 체제 이런 시대, 그리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 국제 정치가 그 상대주의와 어떤 기회를 이용하는 그 미면 어떤 복합게임 같은 그런 시대에는 바로 분권 체제형 인간이 바로 합리주의적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성리학이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똑같은 유학이지만은 양명학이 이 합리형 인간행에 가까운 유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황제 체제의 유형에 적합한 인간행은 이 신념의 인간행이겠죠. 그렇지만은 춘추 전국과 같은 세계, 또 오늘날 같은 세계 체제, 세력 균형이 중시되는 또 구한 말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이 합리형 인간행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은 아마 합리주의적 인간행에 좀 가까웠을 거예요. 정몽주 같은 사람은 이 신념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정몽주.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 신념형 인간행이 강한데 동시에 합리형 인간도 요소도 좀 가미한 기본적인 토대는 신념형 인간이 강한 사람이었다.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을 우리가 이 그 그림, 이 항목을 가지고 대입하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각자 나름대로 어떤 유형이 가까운가 이런 것을 한번 대입해서 각자가 한번 분석하고 인식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얘기는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후보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살았던 배우자, 부인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형적 인간행 두 후보의 인간 유형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얼핏 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데 설난영 씨입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여장부. 과거에 노동운동 노조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또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 배우자인데요. 저는 이것을 청렴과 정의감의 김문수, 성리학적 인간행이라고 이렇게 먼저 제목을 달아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재산이 꼴찌더라고요. 네. 10억 얼마. 네.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우리 여사님이 그 일해서 네. 버셔서 하나하나 쌓아놓은 그 돈인 것 같던데. 그렇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돈하고 굉장히 뭐랄까 일부러 거리를 네, 거리를 뒀었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게 어릴 때 자라면서 하나의 몸에 된 습관이라 그럴까요? 유교 집안의 그런 양반적인 기질이랄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돈을 내가 만지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요. 뭐 늘 아주 자기 자신을 청빈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냥 고고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뭐 자, 이 부인의 얘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저도 저희 아버지 할아버님께서 뭐 대단한 유학자는 아닌데 옛날에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좀 배웠고 한자를 좀 시골에서 알았던 그런 분들이고 저희들한테 항상 훈계를 그 경전 내용을 가지고 훈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한테 이런 세계를 너무 제가 잘 이해를 해요. 성리학적 인간행이 어떤 사람들인가.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신여명 인간행에 여기 보면은 방금 여기 보면은 신여명 인간행에 가까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인의 얘기 내용을 보면은 돈을 멀리한다 했잖아요. 현대 사회의 인간행하고는 좀 거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세뇌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신념의 인간행은 춤과 절개, 의지 이런 걸 중시하죠. 신념. 이게 당연히 이분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서울대 상대를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대를 전공했는데도 뇌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념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자기가 느끼는 그 불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거죠. 노동운동. 그 당시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드는 그 자기 목숨을 건 그 신념을 현실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인도 아버님이 알고 보니까 교육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교육자라는 분들 대부분 신념형 인간에 가깝습니다. 장사하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도 당연히 신념형 인간. 한국 사람 대부분이 신념형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신념형 인간에 가까운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의명분. 그러니까 뭐 민주화 운동 그리고 최근에도 그 계엄 사태 발생하니까는 벌떼처럼 나와서 그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고쳐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데모를 다 하잖아요. 이게 전부 유교의 성리학적 인간행의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히 그게 강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왼쪽에 있을 때는 극좌적인 성향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성향.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인간행에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었고 또 경기도지사하고 현실 세계를 살다 보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어떤 산업화, 근대화, 그 다음에 상업세계의 현대 문명을 좀 이해하면서 이게 이제 깨져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의 영향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그 오리지널 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 안병직 교수. 나중에 그 근대화 옹호란 자, 심지어 일제시대 근대화를 인정했던 쪽으로 사상이 바뀌죠. 나이 먹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김문수 후보도 또 이제 감옥소에서 여러 가지 좌파 세력들 운동하고 그러던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 또 그 외에 가까운 부류의 사람들의 어떤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주사파랄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의 그 노선에 있어서 어떤 실망감, 어떤 좌절 그리고 어떤 환멸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분이 뭐냐면 그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신론자적인 사람의 그러니까 노조위원장하고 마르크스를 묵었기 때문에 무신론자적 경향이 강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리학적 전통의 문화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르크스주의적 정의감이 바로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 근본주의적 신념형 인간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이 또 오른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용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 자체도 종교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오면 극우적 성향을 띠어요. 또
그러니까 왼쪽 끄트머리에서 오른쪽 끄트머리를 총행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용을 모르냐? 모를 분은 아닌데 뇌의 습관은 뭐냐면은 10여 명 인간에게 뇌의 습관을 갖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물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관점의 틀이 강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가지고 그 무정서, 뭘 같이 이런 각도에서 그 분석을 해서 결과를 빼내는 이런 능력은 좀 뭐냐면은 무관심할 수 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상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정 정도 마인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간행의 모습은 바로 10여 명 인간행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게 뇌 구조가 그래요. 그렇게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각도에서 개영배를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뇌 구조 어떤 습관이 신념행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 신념 갖고 현상을 너무 함부로 재단할 수가 있다.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조화롭게 해서 현실에 딱 적합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좀 정태적일 수 있다. 다이나믹, 타임. 시간이 흘러가는 것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미래까지 보면서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다이나믹이거든요. 동학적 의사결정인데, 그런 측면들에 좀 모르겠으면 자기 자신을 항상 견제구를 날리면서 정책을 만들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 행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10여 명 인간의 베이스가 좀 강하다. 합리형 인간보다. 이 설란영 씨 이 부인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조선시대 성리학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상을 나의 틀 속에서 재단하고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그건 경계로 해야 된다. 그걸 참고 객관적 지표와 사실, 분석 이런 것 속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중용의 덕을 완성하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행위를 잘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이 보면 김혜경 씨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공공선애의 의지. 이것도 성리학적 인간행위예요. 근데 이제 제목을 공공의 선애의 의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측면을 지금 이 부인의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남한산성을 놀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주말에 이제 가면 차가 많이 막히고 교차로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 후보가 차에서 내리더니 셔츠를 이렇게 걸으면서 네. 본인이 그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좀 마음에 와서, 그게 또 좋아서 저는 또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부인의 말처럼 이런 인간행위 바로 전형적인 성리학적 인간행위의 모습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이제 안동에서 아주 어렵게 화전민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살았는데, 그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는 한자를 읽고 직자 좀 이게 글눈을 깨신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동네 이장도 하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공무를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아마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이장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게 자식의, 특히 남자아이의 자식한테는 그게 엄청난 프라이드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거에 만들어지냐면 공명심이 만들죠. 공공에 대한 어떤 선한 의지,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걸 닮아가고 싶어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그런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 부인의 말은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에 그게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적 인간인 거죠. 이게 안동이랄지
그 다음에 이 김문수 후보의 영천, 그 다음에 영주, 이 지역이 뭐냐면은 주자성리학의 본산 아닙니까? 제가 주자성리학의 도대체 주자성리학을 맨 처음에 들여온 안양이라는 분은 고려 말에 어느 동네 사람이야? 하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 모두 찾아봤어요, 고향을.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재현, 그 다음에 안양, 정도전, 정몽주 전부 봉화, 영천, 성주, 응? 이쪽 사람입니다. 영주. 그러니까 소수소원, 그 영주의 그런 선비마을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가 성리학의 출발이고 본고장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고려 말부터 근현대까지 그 지역을 성리학이 지배했는데 얼마나 유학의 기풍이 강하겠습니까? 그 사회의 문화가. 그리고 거기가 뭐냐면 신라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그 세력이 자기의 정체성의 프라이드를 끊임없이 구축하면서 이어온 역사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한때는 제가 성리학을 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그 성리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고 좀 이렇게 배관시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또 새로운 그 반대의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런 성리학적 풍토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또 이런 것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성리학이라는 게 웨스턴 컨피셔니즘, 서양 유교주의를 뭐라고 보냐면은 그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그 엘리트, 그 당시 지배 계급의 문화의식이 그거라고 그 학자들은 그 판정을 하거든요. 동양의 유교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전쟁에 진 장구가 자기의 명예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그 로마가 만들어진, 공화정부터 로마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그런 동양의 유교와 비슷한 그런 문화의식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로마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교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그 호환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의식이 강해요. 여기 보면 공공선의 의지.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놀러를 갔는데 트래픽잼, 교통이 체증이 일어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다리면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나와가지고 그걸 교통경찰도 아닌데 정리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전형적인 성리학적 인간행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저런 모습은 미래에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저런 물망에 오를 만한 자질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기본적인 소양은 뭐냐면은 저 공공선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자질은 내면적으로 갖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리학적 인간형의 내면을 갖고 있다. 다 신념의 인간형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거죠. 이게 보면은. 그런데 좀 탈선적 성격이 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별로 없다면은 그 탈선적 성격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좀 모험주의적 성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부도덕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상대주의, 규효주의, 실용주의적 성향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 강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두뇌 회전이 상당히 섬세하고 예민하면서도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나쁜 면으로는 신념의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신념의 인간의 요소가 조금 약할 수 있는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도 신념의 인간을 베이스를 갖고 살아왔고 경북 안동, 고향이 안동 성리학자들 본산 아닙니까? 문화류씨 유성룡의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리학적 인간의 기본 베이스 속에서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약간의 다른 인간의 모습을 띌 뿐이다. 그러니까 현대적 인간의 모습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합리형 인간. 이게 합리적인 주의적 인간형이 이제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종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인데 나쁘게 말하면 강한 결단력 속에서 무리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은 있는데 무리수를 좀 있는 면이 또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약간, 그러지만 이 신념의 인간은 혁명가적 인간이죠. 그 부인도 혁명가적 삶을 살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혁명가적 인간인 거예요. 그 당시 엄혹한 시절에 노동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봉건 전통사의 성리학적 인간형이 현대적 마르크스주의적인 신념의 인간형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인생을 출발한 거죠. 지금은 기독교인이 돼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 두 분,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대별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부인들의 얘기를 참고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념형 인간형과 합리주의적 인간형, 이렇게 각도에서 봤을 때는 신념형 인간형이라는 측면을 두 사람 다 갖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갖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강하다. 그런데 우파적 성격을 띠는 정치적 위치이죠. 정치 지형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그럼 좌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좌파라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적 성격의 내면은 지금도 아마 김문수 후보와 그 부인 설란영 씨가 갖고 있을 거예요. 젊을 때 그걸 학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기의 프라이드고 긍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인의 인간형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좋은 남편 만난 가정주부예요. 김혜경 씨는. 설란영 씨는 오히려 그 반대죠. 여장부이면서 사회운동을 한 신념가형 부인 인간형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혁명가 안에이면서 혁명가적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평범한 사람의 좋은 남편을 만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과 사의 개념이 좀 약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카드 쓰는 문제에 있어서의 자꾸 구설수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된다면 이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말 조심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김혜경 씨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형의 또 장점이 있어요. 추진력과 결단성.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아마 나라가 시끄러울 일은 정치적으로 없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정치 세력은 카라 연합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야 된다. 최태원 회장이 말했던 그 이유 비슷한 거, 그걸 미중 패권전이 격해지고 각자 도생의 세계로 가는 때 이 세계 체제 내에서 친구가 없는 한국, 친구가 없는 일본은 외롭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중국 가서 친구를 당장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미 동맹에 엮여 있고 세계 체제 내에서 미국 패권이 아직은 건재하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어설프게 이 중용의 덕을 이재명 후보가 잃는다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시끄럽지 않고 어떤 틀이 딱 잡히고 대우가 강건하면서 미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바람직한 정치 지형이라고는 보는데 개영배를 잊지 말라. 그래서 국회 개영배 구조물 하나 크게 만들고 대통령실 개영배 갖다 놓고 민주당 특히 200석 가까운 300석 중에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탄핵을 솔직히 남발했잖아요. 그 힘이 바로 그 거대 야당의 그 의석수에서 나왔으니까 개영배를 아침에 국회의원들 출근할 때 개영배 한번 쳐다보고 개영배로 물 한 모금 하고 그러면서 출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항상 그리고 민주당이 카라 연합 방금 정경림 회장 최태원 씨가 말했던 이유 비슷한 거
그 그림 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면서도 미국 동맹과 엮이면서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연대를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하나 묶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와 안보가 튼튼한 미래가 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태원 회장의 저 제안은 대단히 의미 있다. 이 시대에 한국의 대통령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미래의 청사진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